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은 아침 운동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챙기고 운동하는 건데 좋지 뭐 하고 별 생각이 없었어요.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아내랑 부딪히는 일이 많다고들 하는데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오전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하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출근하듯 나가고 남편은 이른 아침을 먹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운동 간다고 나가니까요. 제가 퇴근하면 늘 집에 남편이 있다는 게 어색한 것을 빼면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남편의 행동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 순간순간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날도 회사에 도착해서 딱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 휴대폰을 집에 놓고 온 거 있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정을 말하고 불이 나게 30분 거리 왕복 1시간이 걸리는 집에 다시 왔습니다. 허라. 그런데 남편이 집에 없는 거예요. 운동하러 나가는 시간에 오전 6시 반, 제가 집에 온 게 거의 10시 다 되어서인데 태릉 선수촌 입소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그때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그날 저녁 그래서 물어봤죠. 나 아까 휴대폰 두고 와서 집에 잠깐 왔었는데 당신 없더라. 운동을 얼마나 하는 거야? 아이 운동 끝나고 잠깐 동네 마실 한 바퀴 돌았지. 그때 왔었나 보네. 그렇게 무심히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제가 집으로 일부러 전화를 걸어 남편이 받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때마다 집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집에 없는 게 확실했죠. 거의 2시간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심정적으로 확실해진 후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딱 잡아떼며 운동하고 바로 집에 오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 제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남편을 미행한 그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2블럭쯤 떨어진 곳에 다세대 건물 지하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뒷조는 제가 다 질투가 날 정도였어요. 원룸 안으로 쑥 들어간 남편을 보며 저는 몹시 허탈해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2집 살림이 내 눈앞에 펼쳐진 건가 싶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들어간 곳 옆에 집에서 한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여기요? 여기 빈집일 텐데. 아니다. 새가 나갔다고 했나? 이사 들어온 적은 없는데 너무 조용하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던데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가는 날 저는 몰래 원룸을 찾았습니다. 여차하면 열쇠공 불러 문을 뜯을 생각이었는데 혹시나 싶어 집 비번을 눌러봤죠. 허라 그런데 그 비번이 맞는 거예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집을 빠져나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제 남편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이 없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평생을 살아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였지만 다른 생각 안 하고 성실하고 착해요. 우직하게 일만 하고 취미도 딱히 없이 회사 집만 반복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하늘은 그런 사람들을 골려주고 싶은가 봐요. 세상 천지 못된 놈들은 호의호식하며 오래 살게 내버려 두면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꼭 목된 병을 주거나 해서 괴롭히더라고요.
제 남편이 다 좋은데 뭐랄까. 요즘 애들 말로 약간 멘탈이 약합니다. 저희 큰애가 항상 저희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빠는 완전히 개복치 멘탈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개복치 멘탈이 뭐냐고요? 그게 바다에 사는 개복치라는 생선이 있는데 그 개복치가 진짜로 유리 멘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죽는다고 합니다. 동료가 갑자기 죽으면 그걸 보다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고 바다 위에서 비치는 햇살이 눈이 부셔서 그것 때문에 죽는데요. 그만큼 멘탈이 아주 약한 생선이라네요. 그런데 제 남편이 딱 그 생선 같은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생활 하면서 그걸 적절하게 풀며 살지를 못하니 혼자 끙끙 앓는 일이 잦았죠. 저랑 처음에 결혼 생활 할 때도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나? 큰애 돌잔치까지 다 하고 났을 때였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저기 정말 미안한데 화장실 슬리퍼 좀 세워놔 줄 수 있어? 화장실 슬리퍼를 세워놓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화장실에 물이 많잖아. 그런데 슬리퍼를 그냥 두면 발바닥이 축축해지는데 내가 그게 너무 싫어.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요? 사실은 신혼 초부터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혹시 내가 이런 말 하면 당신이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할까봐 말을 못하고 혼자 고민을 했어. 에이, 슬리퍼 세워놓는 거 정도로 뭘 고민을 해요. 그냥 말하면 되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개복치 멘탈이라는 걸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은 많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성격이 뒤끝이 없고 시원시원한 편인데다가 잘 잊어버리기까지 하는 사람이라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쳐주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 만나는 회사 사람들이 어디 그런가요? 그 안에서 묵묵히 자기 일하며 돈을 벌어대느라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남편 나이 47살 때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암이 6개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남편은 소화가 안 된다, 장이 꾸룩거린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했거든요. 저랑 아이들은 그때마다 남편이 개복치 멘탈이라 잘 체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며 무심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병의 전조 증상이 되었더라고요. 뒤늦게 좀 더 일찍 살펴주지 못한 걸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바로 항암에 들어갔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면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병과 무급 휴가, 유급 휴가까지 싹 다 끌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는 야속한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며 정년 가까운 사람을 굳이 회사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조용히 권고 사직이 날아오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오랜 시간 묵묵하게 자리 지키며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병치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저는 그게 당연한 거다라며 남편한테 일단 회복이 먼저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 입장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자기가 가장이고 아직 아이들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모았던 돈을 쓰고 누워있는 게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개복치 멘탈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어디 병이 쉽게 낫나요? 결국 제가 빨리 낫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버리겠다고 이상한 협박을 한 다음에야 남편은 건강이 우선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는 당했지만 오랜 시간 일한 덕에 퇴직금도 꽤 도둑했고 남편이나 저나 허투루 돈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은 돈도 나쁘지 않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희한하게 엄청 짠돌이 짠순이에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돈 쓰는 것부터는 전략하고 돈 아끼는데 재미를 들린 아이들이라 사실 키우면서 별로 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프다고 하니
큰아이가 2천만 원, 작은아이가 1,000만 원을 턱 내놓고는 아빠 병 치료하는데 보태라고 했을 정도라니까요. 대학교 4학년, 대학교 2학년짜리가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알바하고 장학금 받으며 애명 글면 모은 돈일 텐데 그걸 받으면서 저랑 남편, 자식 잘 키웠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들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좀 울컥했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은 일찍 회사를 그만두고 병 치료에 전념했어요. 다행히 제 협박이 먹힌 건지 아니면 효성스러운 아이들의 태도에 남편이 희망을 본 것인지 고맙게도 완치 과정까지 잘 버텨주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 5년 정도 재발 위험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무사히 다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한번 크게 앓은 몸이라 그런지 체력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다시 일을 구하겠다고 동분서주했지만 그 체력으로는 일도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 나이에 아팠던 사람을 쉽게 고용해주는 곳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평생 앉아서 사무직만 했던 사람이 이제와 새삼스레 몸쓰는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돈 몇 푼 벌겠다고 덥석 안 하던 일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병원비만 더 들 것 같아서 제가 말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그저 몸 아끼고 몸 사리고 건강 챙기는 게 돈 버는 길인 것 같아. 그러니 집에서 건강만 챙겨. 애들 각각 다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우리 반찬 사 먹을 돈 정도는 내가 벌잖아. 그리고 모아둔 걸로 우리 노후는 되니까 크게 서로 사고치지 않는 한 충분히 살아.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집에서 노후를 즐기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제 말에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던 남편은 결국 집에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안에 결혼을 했어요. 애들 결혼할 때도 제 남편의 개복치 멘탈, 그리고 우직하고 말없는 성격이 아주 웃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자식이 큰 아이는 아들이고 작은 아이는 딸이거든요. 아들놈은 아빠 닮아. 싫어, 됐어. 아니야. 괜찮아 외에는 거의 말도 없고 무뚝뚝한 놈입니다. 게다가 짠돌이의 사회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놈 연애나 할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다르게 밖에서는 제법 사람 구실을 하는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더니 취직 후 2년 만에 결혼하겠다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애했어. 뭐? 너 왜 그런데 엄마한테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아니, 집에는 왜 한 번도 안 데리고 왔어? 아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왜? 새아가 될 아이가 우리 집 싫어해? 아니, 엄마 아빠가 막 참견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요즘에 아무리 젊은 애들이 시댁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게 아니고 내가 정신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처음에는 아들의 그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 될 아이를 만나보고 10분 만에 깨달았어요. 아들이 정적인 인간의 극강이라면 며느리는 동적인 인간의 최강이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서로 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지만 이건 정말 극과 극. 대체 그 오랜 시간 어떻게 연애를 한 건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옥탑으로 인사를 하며 나타난 며느라이는 저희 부부에게 친자식보다 더 차착 앵기더라고요. 저도 나름 외향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아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저도 그런데 남편은 어떻겠어요? 딱 만난 지 30분 지났는데 이미 동공이 풀려서 영혼이 가출한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 여동생하고도 50년 넘게 내외하며 어색해하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젊은 처자가 아버님 하며 팔짱 끼고 스킨십하고 깨르르거리니 당황했겠죠. 예, 네 아버지 정신 빠졌다. 이 양반이 자기 여동생하고도 여적지 어색한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애교 부리며 들러붙으니 아주 혼이 나갔다 얘. 아이 어머니, 제 애교 느끼셨어요? 저 완전 자제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저 귀엽죠? 사랑스럽죠?
아가씨는 애교 없이 아들 같은 딸이라면서요. 제가 일당백할게요. 아버님, 그나저나 저 부탁 있는데 들어주시면 안 돼요? 와, 제 며느리 될 아이 강적이었습니다. 혀 짧은 소리하면서 밉지 않게 달려드는데 당황하는 남편 표정이 아주 볼만했어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다 기절하겠더라고요. 아이고 얘, 축가는 무슨 결혼식 날 장송곡 울릴 일이니? 네 아버지 살면서 내가 콧노래 한번 흥얼거리는 걸 본 적이 없다.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친구들 불러. 하긴 네 아버지가 한다고도 안 하겠지만. 아이 어머니, 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그래도 손잡고 입장할 아빠 없이 서러운데 아버님 노래라도 듣고 싶단 말이에요. 아버님 진짜 안 돼요? 진짜로? 노래해 주시면 안 돼요? 정말 울지도 웃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돌처럼 굳어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고 아들놈은 다 포기한 듯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 두 남자 사이에서 저만 웃음 참기 챌린지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정말 궁금해서 어쩌다 저렇게 정반대된 애를 만나게 되었냐고 했더니 아들놈이 글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엔 너무 들러붙어서 나도 피했지. 그런데 엄마도 봤잖아. 제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애야. 그냥 포기하면 편해. 아이 너 그러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끌려가서 결혼하는 거야? 무슨 내가 바보야. 그냥 내가 쟤 보면 웃더라고. 억지로라도 웃게 만드는 애야. 엄마, 내가 한동안 수면제 먹으면서 잤던 거 모르지? 대학 다닐 때 갑자기 공황에 우울해서 한 몇 달 고생했는데 그 약 끊게 한 게 쟤야. 나 시끄러워서 귀에 피가 나도 이제 쟤 없으면 안 돼. 아들이 평생 저한테 한 말 중에 가장 긴 대답이었고 저는 그 말 한마디로 며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결혼식 날 남편이 한 돌발 행동도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되었어요. 며느리만큼이나 정신없는 친구들의 축가, 충무 무대가 끝나고 사회자가 머뭇거리더니 이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신랑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 그 부모님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신랑 아버지께서 축가 무대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러실 분이 아닌데 여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남편을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남편 입에서 음정이 있는 뭔가가 나오는 거 처음 들어봤잖아요. 기절하겠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멍했고 노래가 끝난 후 며느리가 달려가서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 때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물었거든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노래 안 해주면 계속 정신없이 옆에서 쫑알거릴 것 같아서 그냥 했어.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전 그 말 속에서 남편 마음에 뭔가 말랑한 구석이 생겼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평생 가부장적인 사람이 손주 보고 나면 바다 기어다니며 혀 짧은 소리 해대서 온 집안 식구 기함시킨다면서요. 거의 그런 느낌이었죠. 몰래 딱딱한 벽에 균열이 한번 가면 그 금을 통해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남들은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저는 그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프고 나면 몸을 좀 더 사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게 기가 죽는 것도 있어서 밖의 활동에 큰 관심이 없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아파봐서 압니다. 왜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남편은 자기가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에서 나오고 몸이 아프면서 사실 의욕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뭐래도 흥미가 없고 관심도 없는 상태요. 하다못해 다른 남자들처럼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관심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TV로 그런 거라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을 텐데 이 남자 그런 것도 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허구한 날 집에서 멍하게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니 저도 답답하고 애들도 답답하고 본인은 훨씬 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 결혼식 때 노래 한번 하고 나서는 삶에 대한 다른 방향의 의지가 생겼는지 그때부터 조금씩 외부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은 제가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해도 관심 없어 하고 어디 좀 놀러 가자라고 해도 별로 흥미 없어 하며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늘 저 혼자 다니거나 저랑 애들만 다니거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외부 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며느리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해외로 발령이 나서 외국으로 가야 했을 때 누구보다 서운해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아버님 하면서 쫑알쫑알 집에 와서 떠들고 그거 귀찮고 피곤하다고 해도 며느리랑 알콩달콩 노는 거 생각보다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며느리가 떠나기 전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사람이 집에만 있다 보면 더 늙어요. 일부러라도 자꾸 운동 다니시고 동네 한 바퀴 도세요. 새로 생긴 가게는 일부러 들어가서 인사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냥 괜히 시장 가서 여기저기 말도 한번 붙여보시고 그러시라고요. 아버님한테는 그런 생활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 에스파니아어 쓰는 나라로 가는 거 아시죠? 그 언어 꼭 배우세요. 나중에 저랑 에스파니아어로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참 웃기죠. 평생 제가 책이라도 좀 읽어라, 동네라도 돌아다녀라, 하다못해 집 앞에 있는 운동장이라도 가서 뛰어라, 정말 1000만 번은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때마다 응 한마디씩과 함께 싹 무시하던 남편이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한 이후로는 정말 매일매일 집 밖에 나가고 제가 근교로 여행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오빠 결혼 후 2년 뒤 결혼한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 남자들은 엄마나 나처럼 수더분한 여자가 아니라 새언니처럼 기센 여자가 필요했나 봐. 아니 아빠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어쩜 언니 말은 이렇게 찰떡같이 순종해? 그러게 말이다. 내가 참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자존심 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며느리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운동하고 공부하라고 그랬다고 사람이 저렇게 바뀌나? 우리 아빠 알고 보니까 여자 말 되게 잘 듣는 사람이었어. 좀 센 여자 나타나면 냉큼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아이고, 네 아빠가 바람을 펴? 야, 네 아빠가 바람을 피면 내가 그 여자한테 장한 일 했다고 아주 금일봉도 줄 수 있어. 아이고 저 주제에 무슨 바람을 피니? 예,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람 핀다고 그래도 네 아빠가 바람 핀다는 얘기는 안 믿어. 엄마, 그거 남편에 대해 너무 무한한 신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신뢰라기보다는 그냥 방치인 것 같은데? 남자 다 똑같아 엄마. 내 남자라고 바람 안 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가 그러더라. 내 남자만 바람을 안 피우는 게 아니라 나만 내 남자가 바람 피는 거 모르고 있는 거라고. 아이고 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세상 사람 다 피워도 네 아빠는 진짜 아니야. 일단 귀찮아서라도 안 필 거다. 엄마, 바람은 귀찮아서 안 피는 건 없어. 그게 허구 많은 단어 중에 왜 바람인 줄 알아? 정말 부지부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인 거야. 우리가 어디 놀러가서 바람 부는 거 앞에 섰을 때 그 바람이 귀찮다고 해서 피워져? 그냥 나한테 오는 거라니까. 예, 넌 그러면 네 남편 바람 필 거라고 생각해? 이 김서방이 바람 필 것 같아? 지금이야 신혼이니까 안 피겠지. 그런데 나는 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니? 연애나 하지.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아빠 한번 저렇게 마음의 빗장이 열렸으니 이제는 더 과감한 짓을 할지도 몰라. 우리 엄마 긴장해. 사실 딸이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진짜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이 저 외에
여자랑 대화하는 것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저희가 이 동네 20년이 넘게 살았는데 슈퍼집 아줌마가 얼마 전에 저한테 혹시 남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냐고 묻기까지 했다니까요. 자기가 10수년간 진짜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며 너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는 말조차 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바람을 피겠어요. 그런데 딸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날 이후 제가 남편을 보는데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혹시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남편이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면서 거기 아줌마와 너무나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평소에 과일을 직접 사지도 않을 뿐더러 가게 앞에 서서 저렇게 대화할 사람도 아닌데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슬그머니 뒤에서 엿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한테도 평생 하지 않았던 말을 그 과일 가게 아줌마한테 하고 있는 거 있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아오리 사과를 진짜 좋아하셨는데 이야, 이 아오리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어머, 아오리 맛을 아시는 분이 있네. 반가워요. 요즘 사람들이 이 아오리 시큼한 맛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얼마나 자극적으로 단 것만 좋아하는지 과일 팔면서도 다들 다냐고 물어보지 과일의 본연의 맛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안 좋은 건데 말이죠. 난 그 스텐비아인지 뭔지 그거 잔뜩 넣은 과일 아주 딱 질색이에요. 이게 과일 자체가 시큼하면 시큼한 대로 이 달달하면 달달한 대로 떫으면 떫은 대로 그 자연의 맛이 있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맞아요. 사실 이 아오리도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라 사심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잘 팔리지 않아요. 어제 오늘 이 아오리 사과 손님 한 명도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이 맛있는 걸. 이거 제가 다 살게요. 어머 정말요? 그러면 저도 원가로 드릴게요. 아오리 맛을 아는 손님이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하네요. 남편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아오리 사과를 20개도 넘게 한 봉지 가득 샀습니다. 남편이 딱 돈을 낼 때 제가 뒤에서 남편을 불렀죠. 여보, 사과를 왜 이렇게 많이? 집에 부사도 있는데. 깜짝이야.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어머님이 아오리 사과 좋아하셨다는 얘기했을 때부터 있었지. 난 몰랐네. 어머님이 그렇게 아오리를 좋아하셨는 줄. 그런데 어머님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기억이 나? 기억나지. 한 입 드시고 나 주면서 웃으시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저랑 남편이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자 과일가게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 사모님이시구나. 미인이시네. 딸기 좋아하시다던 그 사모님 맞죠? 순간 제가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저 딸기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딸기류에 약간 알러지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남들처럼 키위나 파인애플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베리류에 알러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 산딸기 먹고 엄청 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그 딸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저랑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부터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어쨌거나 베리류만 먹으면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을 얼버무리며 어서 가자고 제 손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죠. 딸기 좋아하는 사모님이 누구야? 당신 다른 사모도 있어? 저 여자가 착각했나 보지 뭐. 이 딸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가득일 텐데 착각했나 봐. 사실 다른 사모 있냐는 말은 반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의외로 정색하면서 한참 변명하듯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싶은 마음에 의아함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너무 딱 잘라서 말하길래 그날은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은 당연히 남았죠. 그러면서 괜시리 딸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 기집애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마음 심란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사실 저는 계속 남편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정말 마지막 말이 다가오는 거라고 하던데 남편이 그 시간 동안 엄청 바뀌었거든요. 훨씬 더 건강해지고 생기 있어졌습니다. 좋은 의미로 바뀐 거죠. 문제는 그 좋은 의미로 바뀐 이유가 저나 아이들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였어요. 오죽하면 딸도 몇 번 집에 와서 자기 아빠를 보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요즘 아빠 뭐 좋은 일 있어? 혹시 아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에? 그게 완전 상한가 쳤나? 야, 네 아빠 퇴직하고 나서 둘 다 유리지갑이야. 서로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다 아는 마당에 무슨 코인을 하니? 안 그래도 네 아빠가 요즘에 좀 이상해. 그러면서 저는 몇 달 전에 있었던 과일 가게 아줌마와의 에피소드도 얘기해주고 그날 이후 몇 가지 제가 좀 의아했던 것들도 딸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딸이 정말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진짜 좀 이상한데? 있잖아, 지금은 그냥 저렇게 느낌만 이상한 건데 만약에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거나 아빠한테 변화가 생기면 그거 정말로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 되면 꼭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딸이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또 그냥 딸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거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딸이 저한테 얘기한 그게 실제로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사냐고 운동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아침 운동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삼시세끼 밥을 얼마나 두둑하게 챙겨 먹는지 평소 깨작깨작 정말 사람 속 터지게 먹는 사람이 아닌 환골탈태 180도 바뀐 모습을 보였습니다. 뭘 해줘도 맛있다고 하고 짜면 간간해서 맛있다. 싱거우면 슴슴해서 맛있다. 양이 많으면 푸짐해서 맛있다. 양이 적으면 적당해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칭찬도 과하니까 나중에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뭔가 제가 이상하다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고맙고 행복한 일이죠. 아파서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게 왜 안 기쁘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뭔가 찜찜함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뭐랄까, 밝아져서 좋고 행복하긴 한데 제 마음에 석연치 않았다고나 할까요? 사실 그동안 저와 남편의 일상은 몹시 일정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둘이 가볍게 집안 청소를 같이 하거나 장을 봐와서는 같이 저녁을 먹고 남편은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9시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것저것 하다가 TV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11시쯤 잠이 들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계속 잠을 자고 제가 아침 먹은 후 차려두면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 운동을 하겠다고 6시에 일어나서 휙 나가버리고 어떤 날은 저녁 운동을 하겠다고 저녁 9시, 10시에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저야 남편이 운동을 나가고 나서 졸리면 11시쯤 그냥 잠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그냥 제가 자는 동안 집에 들어왔겠거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남편이 저녁 먹고 한동안 저랑 같이 TV를 좀 보더니 10시 반쯤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기 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가물가물 눈이 감기면서 졸린 터라 그냥 남편한테 다녀오라고 하고 양치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저녁에 먹은 음식이 짰는지 중간에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거든요.
시계가 새벽 2시를 훌쩍 넘어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제 옆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두리번 집안을 전체에 뒤지며 찾았지만 남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핸드폰도 두고 가서 침대 옆에 곱게 놓여 있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운동을 나갔다가 들어와도 10번은 들어왔을 시간인데 핸드폰도 두고 어딜 간 건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쯤 삐삐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조심스레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왠지 느낌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어요.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잠옷으로 갈아입고는 슬그머니 제 옆에 와서 눕더라고요. 등 뒤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느껴지는데 잠들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등을 돌린 채 저 역시 뜬 눈으로 30분 넘게 있다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바라봤더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 끼 아침을 먹고 제가 출근 준비를 하자 남편은 저한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운동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집에 들어온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부러 남편이 깨어있을 때 요즘 일이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와 함께 10시쯤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잠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남편이 부시럭부시럭 나갈 준비를 하고 채 30분도 되지 않아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새벽에 몰래 들어오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거는 분명 밖에서 뭔가를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일주일이 넘게 남편이 밤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한 번은 아침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르는 척 그냥 얘기를 던진 거죠. 아, 맞다. 그나저나 새벽에 일어나서 물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당신이 없대. 그러자 남편이 순간 조금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됐는지 이 속이 계속 불편해서 그냥 잠깐 나가서 걷다 들어왔어. 순간 제 가슴이 둥당둥당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면서 아프더라고요. 한번 자라기 시작한 의심의 씨앗은 사그러들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의심스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출근을 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인터넷에 올라온 온갖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다 남편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전조 증상들을 보였는지 한편으로는 또 운동에 뒤늦게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희한하게 그 사람들의 행동도 남편이 지금 하는 행태와 엇비슷하더라고요. 그중 가장 제 마음에 위안을 준 건 어떤 여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저랑 나이도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집 밖으로 나가더래요. 낮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그 여자 표현에 의하면 땅에 뼈다귀 묻어두고 안달복달하는 강아지 마냥 그렇게 집을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분명 저 남자가 바람이 났구나. 내가 늙음하게 아주 못 볼 거를 보겠구나 싶어 남편의 뒤를 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글쎄 당구에 빠져서 정신줄을 놓았더래요. 새벽에 나가서는 당구 잘 치려고 팔 운동하고 낮에는 당구 치면서 다리가 든든해야 한다고 5km씩 걷더랍니다. 저녁에는 당구 고수들이 모이는 당구장에 가서 기웃거리며 어깨 너머로 배우고 늦은 밤에는 그 고수들에게 술 한 잔씩 사주면서 한 수 배우고 있더래요. 그 여자는 남편이 핸드폰을 보며 히히덕거리는 시간이 많아져서 거기서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핸드폰에 그 고수들의 노하우와 자기가 공부한 요령들을 정리해두고
그걸 보며 혼자 좋아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뒤늦게 뭔가에 몰두하는 게 바람이라면 자기 남편은 당구와 바람이 난 거라고요. 너무 미쳐 있어서 자기가 차라리 여자를 만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말로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그 여자의 글이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진짜 운동에 빠진 거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애써의 남편의 행동을 외면했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좀 붙거나 건강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전혀 없다는 게 제 마음을 또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의 신경을 도사리며 일희일비하는 날이 지속되었죠.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두고 오지 않았으면 저는 꽤 오랜 시간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정신머리, 남편 때문에 반쯤 또 어디 놓고 다니는 바람에 결국 미행까지 한 게 된 거니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의 비밀 공간을 안 후에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까놓고 물어볼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남편의 예상 대답이 하나같이 무섭더라고요. 새 살림 차렸다. 여자 집이다. 사실은 애도 하나 있다. 이런 대답들만 예상되니 제가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암치료 추적 검사 때문에 병원에 정기 검진 가는 날이 왔고 그 기회를 틈타서 지하방으로 밀고 들어갔던 거죠. 솔직히 집 비밀번호와 같은 숫자로 문이 열릴 때부터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다음에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작은 지하방에 가득한 건 다름 아닌 그림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자 그림이요. 야하거나 선정적인 그림들은 아니었지만 주인공은 분명 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36 정도, 단아하고 고운 선을 가진 여자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찬찬히 들여다보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일말의 희망으로 보고 또 보았지만 딸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고 그 다음에는 황당했고 마지막에는 무서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가득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아서 의아했고 다 늙은 남자가 새벽마다 빠져나가 하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거라는 생각에 황당했죠. 그리고 광기에 휩싸인 것 마냥 사방에 쌓여둘 정도로 한 여자를 그렸다는 게 무서웠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바람피는 대상인가? 그 여자가 받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니, 상대가 받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광기를 보이는 거면 그건 스토킹이잖아요. 신고를 해야 하나 싶다가도 증거가 될까 싶고 정말 제 머릿속이 한없이 복잡해져 왔습니다. 그림은 분명 남편이 그린 것이었어요. 사실 한 번도 남편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한쪽에 놓여있는 이젤, 물감과 펜, 그리고 각종 그림 도구들이 직접 그린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빨래하면서 제가 옷에 뭔가 묻어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알록달록한 물감이 점점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물감이야? 아니 난 모르겠는데 그게 뭐지? 아이 놀이터 그네 새로 칠했던데 그게 좀 묻었나? 당신 그네도 타? 애들 없을 때 뭐 한 번씩 흔들흔들 하다 오는 거지 뭐. 어쩐지 그래서 애들이 없었나? 이 세라철한 걸 나만 몰랐나 보네. 그러면서 또 다른 일도 하나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투병하면서 돈을 많이 써서 있는 돈을 아끼기는 해야 했거든요. 물론 아주 풍족하지는 않아도 저희 둘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정도는 있지만 사치를 하거나 펑펑 쓸 수 없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년 전쯤 면목 없지만 자기 수중에 몇백은 좀 갖고 있고 싶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내 통장에 돈 1,000 없는 게 좀 서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그럼 우리 여유자금 중에 1,000 아니다. 이번에 적금 만기된 거 2,500 그거 당신 통장에 보관해.
아유, 뭐 쓰고 싶으면 쓰고. 그래. 아니, 고마워. 내가 쓰란다고 당신이 쓸 사람인가 뭐. 어쩌면 은행보다 더 알토란같이 지킬 텐데 알아서 하셔. 그런 대화를 하며 남편에게 2,500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 당연하게 그 돈의 쓰임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이 비밀 공간을 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일단 내부 사진을 꼼꼼하게 찍고 불이 나게 나와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하방 하나 구하고 싶은데 혹시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주인한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민 주소를 보고 부동산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여기는 안 나갈 때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나가더니 딱 월세 들어오고 나니까 찾는 사람이 있네. 월세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건 아니고 한 9개월, 10개월 되었죠. 그런데 보통 월세 계약 1년 단위로들 하는데 이분은 아마 3년 계약하셨을 거예요. 제가 중개했는데 이 특이한 조건이라 기억나요. 3년이요? 네네. 매년 월세 금액 조정은 따로 하는데 여튼 좀 진득하게 입고 싶다고 보증금 1,000에 25만 원으로 일단 들어가 있어요. 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3년 계약이라. 이 사모님 꼭 이 집이 필요하세요? 비슷한 조건 다른 매물 많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이 집이 필요했었는데 그렇게 장기 계약을 하신 거면 어쩔 수 없죠. 부동산을 다녀오니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남편한테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연금이 나오는데 한 번도 연금으로 뭘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걸로 월세도 내고 미술 용품도 사는 듯 했습니다. 점점 더 미스테리해지더라고요. 아니 대체 어떤 여자길래 평생 하지 않던 짓을 하는 건지, 얼마나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이라 공간까지 따로 얻어서 3년을 그 안에서 그 여자 그림을 그리려고 작정한 건지 기가 턱턱 막혔습니다. 이게 혼자 또 고민을 하면 답이 안 나오니 제가 어디서 본 얘기인 것처럼 친구들에게 수다처럼 물어봤어요. 이러저러한 상황을 마주한 여자가 있다. 이 남편이 대체 뭘 하는 것 같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순해보네. 애절한 짝사랑. 아이고, 네 집 난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뒤늦게 단단히 정신 팔린 거네. 야, 그 정도면 그 집에 그 남자한테는 신혼집이야. 그림이랑 영웅 결혼식 시켜달라고 할 것 같은데. 아유, 오싹하다, 야. 그 여자 누구니? 뒤늦게 아주 된통 인생 쓴맛 보겠네. 조만간 이혼하겠는데? 아유, 불쌍해라. 그 여자 내가 아는 사람이야? 너 얼른 이혼하라고 해. 늦바람, 답 없어. 그렇게 그림 그리며 그리워하는 사람, 아유, 못 말린다 그거. 그 지하방이 그 남자한테는 신전인 거야. 그 여자는 여신인 거고. 너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큰 전쟁이 종교 전쟁인 거 알아? 종교가 제일 무섭다. 그게 사람이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어. 그 남자한테 그 그림의 여자는 이미 종교네, 종교. 친구들의 말이 가슴에 콕콕 와서 박혔습니다. 한숨과 함께 사진으로 찍어온 여자 그림을 확대해서 보고 또 보며 끙끙 앓는 날이 며칠 지속되었죠. 그동안에도 남편은 제 눈치를 살금살금 보며 수시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속을 끓이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응? 뭔데? 해봐. 당신 운동 다니는 거 아니지? 그러자 남편이 살짝 당황하며 말을 머뭇거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니라 선뜻 저한테 거짓말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살짝 애둘러서 왜 그런 말을 묻냐고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그 사진들을 내밀며 남편에게 슬픈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이 여자 누구야? 누구길래 당신이 이 여자 그림만 그렇게 수십 장을 그리고 있어? 그러자 남편의 동공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몹시 당황하며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이, 당신이 이 그림을 어떻게... 아이, 이 집은 또 어떻게 알았어? 나 미안하지만 당신 미행했어. 알고 있었어. 당신이 밤마다 나가서 새벽까지 밖에서 있다 들어오는 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더라고.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고 하잖아. 미안한 말이지만 바람 피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미행했고 이 그림들 다 내 눈으로 확인했어. 똑같은 여자더라. 어떤 여자야? 뭐하는 여자야? 어디서 만났길래 이렇게 애틋하게 그림 그리면서 그리워해? 처음에는 덤덤하게 말을 시작했지만 말을 하다 보니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픈 남자 뒷바라지 하면서 어쨌거나 이 나이 때까지 자식 키우며 살았는데 젊은 여자 그리워하며 그림 그리는 남편 마주한 제 자신이 갑자기 너무 서러워졌습니다. 제가 목이 메어서 울컥하니 남편이 당황하며 벌떡 일어나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런 거 아니야. 이 여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 아니라고. 그 와중에도 저를 위로하거나 사실을 말할 생각은 않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남편이 갑자기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질렀죠. 그런 여자가 아니면 어떤 여잔데? 제 일갈에 남편이 해준 대답을 듣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야, 나 어렸을 때 돌아가신...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혼자 멍하게 남편을 바라봤죠. 그러자 남편이 한숨 푹 쉬며 그제서야 더듬더듬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어머니라고. 나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 그 아우리 좋아하시는 어머니라니까. 아니, 왜 어머니 그림을 거기서 그리고 있어? 대체 왜?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화가였거든.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고 행복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사내 놈이 그림 같은 거 그려서 뭐하냐고, 저 자식 굶겨 죽일 생각이냐고 엄청 반대하셨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내가 밖에 있는 꽃도 그려드리고 풍경도 그려드리면 그거 보면서 행복해 하셨거든.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밖에 출입을 일점 못 하셨단 말이야. 창밖으로 보는 풍경이 전부였는데 내가 이것저것 그려드리는 거 보고는 마치 그 장소에 갔다 온 것처럼 좋아하셨어. 그러다 돌아가셨고, 하지만 그림으로 전공을 할 수 없었지. 아버지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 일찍 결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내가 무슨 그림이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한번 죽다 살아나니 진짜로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는 해보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지만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당신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TV 보면서 뒤늦게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늙어서 주책이라고 구박하고 그랬잖아. 아니, 그거야. 이 좀 특이한 사람들 보면서 그랬던 거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취미생활 하지 말라고 그런 적 있어? 운동한다 그래서 나 그것도 좋아했잖아. 그냥 이 뒤늦게 그림 그린다고 하기가 좀 창피하더라고. 사실은 근처 화실 다니면서 이 조금 취미처럼 하려고 했는데 화실을 다니다 보니까 내 그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 그림 그리다 보니까 그 그림을 둘 곳이 필요해지고 그렇게 집을 하나 구했어.
그러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래서 진짜 어머님만 그렇게 그려댄 거야? 왜? 다른 건 안 그리고 어머님만. 내가 점점 나이가 드니까 어머니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 그나마 사진이라고 몇 장이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왜 집에 불이 한 번 났었잖아. 그때 앨범이고 뭐고 다 타버리고 진짜 내가 지갑에 갖고 다니던 낡은 사진 하나밖에 없거든. 우리 때야 디지털 카메라가 있냐 뭐가 있냐. 우리 어머님 얼굴 잊혀지기 전에 그림으로라도 남겨놓고 싶어서 하나둘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오히려 더 퉁박을 주고 말았어요. 아니, 당신은 그런 거를 왜 나한테 말을 안 해가지고 이상한 오해를 하게 만들어?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못 믿어온 사람이야? 아니, 어머님이 그립다. 나 그림으로 어머님을 좀 추억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그리지 말라고 당신 속을 묻기라도 해? 진짜 너무하네. 미안해. 내가 말했잖아. 뒤늦게 그림 그리겠다고 하는 게 조금 민망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저는 남편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취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3년 계약을 한 그 집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월세 놓았던 주인도 마침 취업한 아들이 독립하고 싶어 해서 그 공간이 필요했다며 군말 없이 빼주더라고요. 기왕 그림 그릴 거 햇빛 잘 드는 공간에서 제대로 그리라고 집에 있는 방 하나를 완전히 남편을 위해 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에게도 그동안의 일을 설명해줬죠. 딸은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하여간 아빠 의문스러운 거 알아줘야 한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졌더라고요. 가장 멋진 반응을 보여준 건 며느리였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전화를 해서 얼마나 방방 뛰던지. 누가 들으면 우리 집에 천재 화가 난 줄로 오해하겠더라고요. 아버님, 그림 잘 그리신다는 거 왜 말 안 하셨어요? 완전 멋있어요. 나 설레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여기서 진짜 괜찮은 물감이랑 붓이랑 완전 많이 사서 보냈거든요. 제 초상화도 꼭 그려주세요. 그리고 조만간 놀러오세요. 여기 풍경 완전 기가 막혀요. 와서 예술 활동하고 가셔야죠. 멋지다, 우리 아버님. 며느리의 그 말이 단초가 되었을까요? 최근 남편은 어머님 그림 외에 다른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쑥스럽게 손바닥만한 판넬 하나를 쓱 내밀더라고요. 거기 웬 여자가 있길래 또 어머님인가 하고 받았는데 아이고 저였습니다. 아이 나는 왜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그려놨어? 응? 아이 뭐 그냥 품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잖아. 왜? 품고 다니게? 아이 그렇다고 그냥. 피식 웃으며 받았지만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무뚝뚝한 남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애정 표현이라는 걸 말이죠. 어쨌건 남편이 그리는 그림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은 남편 칠순 때 잔치가 아니라 갤러리를 대관해서 전시회를 열어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분명 수백 점이 넘는 그림이 완성될 테니 꽤 풍성한 전시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는 뒤늦게 불꽃처럼 피어오른 화가 남편과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